9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청산별곡입니다. 청산별곡은 동동다음으로 어려운 고려가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화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각 그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좀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외계어가 많아요. 그래서 청산별곡이 시험 주제라면 너무너무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 작품입니다. 청산별곡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작품들은 이별의 정한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성 화자가 님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작품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제 나오는 이 청산별곡은요,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삶의 고독과 비애입니다. 삶의 고독과 비애. 그래서 이 고려 시절에 사실 먹고 살기 어려웠겠죠. 배도 고프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삶이 워낙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나는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가 문학에서 뭐를 꿈꾼다고 하냐면 이상향을 꿈꾼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청산 있죠? 이 청산이 바로 그 이상향, 이상세계를 뜻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거는 청산은 그냥 푸른 산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시조를 많이 이제 공부를 미리 해보셨다면 알겠지만 푸른 산을 자연을 예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청산이 좋아 이렇게 말하면 나는 자연이 좋아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 그 이상향을 꿈꾼다는 점에서 이 청산은 이상향이지 절대로 예찬적 대상이 아닙니다. 예찬적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예찬적 대상이라고 한다면 자연을 예찬하는 게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어라고 해도 다 이 긍정적인 것도 디테일하게 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청산도 긍정적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청산이 자연을 예찬할 때 해도 긍정적이고 이상향이라 해도 긍정적이지만 여기서의 청산은 자연 예찬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이상향과 이상세계를 뜻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여기 비유와 상징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건 모든 작품은 그렇지. 그리고 여기 리을과 이응을 사용한 후렴구를 통해서 음악성을 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을과 이응이 뭐죠? 바로 울림소리입니다. 자, 이 울림소리는 운율감을 형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소리겠죠.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이 후렴구가 이 청산별곡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가 도출된다. 그래서 화자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화자가 누군지 여기 밑에 나옵니다. 밑에 좀 더 볼게요. 자, 시상절개 보면은 이거는 사연으로 이렇게 나눠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여기는 청산 살고 싶다 그러고 그 다음 부분은 바다에 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청산별곡은 그 첫 번째 1, 2, 3, 4연이 청산에 살고 싶다는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5, 6, 7, 8연은 바다라는 이상세계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금 독특한 거는 5연과 6연이 순서가 바뀌어야 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1년에서 뭐라고 하냐면 살얼이렀다, 청산에 살얼이렀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다 파트가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면은 얘가 5연에 나오지 않고 6연에 나와요. 6연에 살얼이랐다, 바다에 살얼이랐다가 6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짝이 딱 밸런스가 맞으려면 아무래도 이 5연과 6연의 순서가 뒤바뀌어야 더 말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채로 내려오겠어? 왜 이렇게 뒤바뀌어서 기록이 됐겠어요? 바로 고려가요는 구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전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5연과 6연의 순서가 좀 뒤바뀐 채 전승이 되지 않았을까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년이랑 6년이 바로 살얼이랐다 라고 시작한다는 거. 자, 그래서 1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1년은 청산에 살고 싶다. 2년은 시름이 많은 화자의 삶. 화자의 삶이 부정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년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짜장면 먹으면 짬뽕을 못 먹어서 아쉽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늘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좀 약간 아쉬움이 누구나 인간은 있어요. 그래서 청산이 이상향이고 내가 청산에 사는 게 그러니까 청산으로 너무 살고 싶어 한다고 해도 속세에 대한 미련이 조금 있다는 거야. 현실에서 행복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석세에 대한 미련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처절한 고독. 이 사람 되게 고통스러워하죠. 다음 5연으로 가시면 운명적 삶에 대한 체념. 이 사람 길 가다가 갑자기 돌 맞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갑자기 길 가다가 막 누가 막 길에서 막 돌 던지는 거야.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아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야. 막 길 가다가 돌이나 맞고 말이야. 그 이야기가 5연에 나오고요. 6연에서는 사러리랐다. 바다의 사러리랐다. 하고 이상향 바다에 대해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7년 삶의 절박함 이야기를 하고요. 8년은 술을 먹거든요. 여러분 아직 학생이니까 술을 먹을 수 없지만 여러분은 그러면 버블티 많이 먹는 것 같던데 공부하다가 힘들면 버블티 하나 사 먹고 힐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화자는 청산벽의 화자는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 좀 잠깐이라도 좀 마음을 풀려는 하지만 술은요 삶을 나아지게 하진 않아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술을 통한 고뇌 해소는요 진짜 중요한 게 일시적인 해소입니다. 술이 이 세상 모든 고통을 해결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해소일 뿐, 잠깐 고통을 잊게 해줄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 그래서 막 갈등 해결, 막 이러면 안 돼요. 갑자기 뭐, 이 작품이 긍정적인 뭔가 희망, 이런 걸 끝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청산백옥은요, 너무나 슬프게 부정적인 현실에서 시작해서요, 끝까지 부정적으로 갑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려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술을요, 이 뭔가 갈등을 해소한다, 뭔가 희망으로 나아간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준다, 이러면 안 돼요. 청산벽은 희망이 없어. 삼각형에서 삼각형으로 간다니까요. 부정에서 부정으로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다음 작품 자세히 읽기. 자,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고려 시절에는요 상황이 뭐였냐면 1번 무신들이 장군들이죠. 칼 찬 사람들 무신이 횡포를 부렸어요. 비리도 많고 백성들 굶어 죽어가는데 지들끼리 막 이상한 막 뇌물 주고 받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고려 시절에 그 전쟁이 많았거든요. 누가 들어오냐면 몽고가 침입해요. 그래서 이 몽고가 침입하는 이게 그 나라 안도 어지러운데 나라 밖에도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내, 우, 외, 환이라고 합니다. 내 안으로는 근심이 있고 외 바깥에는 나라 바깥에는 환란이 있다. 즉 전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창작되던 시대가 아주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 시가 끝에 뭐 어떻게 희망으로 갈 수 있겠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밑에 청산벽옥의 화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 좀 볼게요. 여기서 견해는 일단 그 1번 뭐냐면 일반 농민, 유랑하는 농민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삽이나 호미 같은 거 들고 막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도는 유랑민으로 보는 게 1번. 두 번째는 이제 이별의 정원으로 가는 거지. 사랑에 실패한 사람. 두 번째 화자의 경우는 실현은 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당시 뭔가 속세의 고뇌를 벗어나서 자연을 찾아서 자연에서 힐링하고 싶어 했던 좌절한 지식인으로 보는 게 3번입니다. 그래서 청산밀국은 화자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1번 유랑하는 농민, 서민이지. 두 번째는 실현당한 사람, 사랑에 실패한 사람. 세 번째는 좌절한 지식인입니다. 고뇌하는 지식인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사러리렀다, 청산에 사러리렀다. 자, 여기 보시면 잠깐 이거 지우고 여기 보시면 이게 내용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랬지? AABA 구조라 그래요. 가실이에서 배웠죠? 가실이 있고 날 버리고 가실이 있고 AAB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려가요는 3분 후잖아요. 3음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러리 사러렸다 청산이 사러렸다 사음보 같아요? 이거 사음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음보로 오해할 수도 있어. 그니까 이거 쌤이 문제 내지. 왠지 시조 같잖아요. 노노노. 어떻게 봐야 된다? 사러리 슬래시 랐다예요. 오케이? 헷갈리니까 청산은 밑에 쓸게 쌤이. 청산에 사러리 랐다야. 이렇게 봐야 사문 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쌤이 이렇게 묶어줄게. 사러리 여기 총 몇 글자? 세 글자. 사러리 세 글자. 랐다 두 글자. 청산에 세 글자. 사러리 세 글자. 랐다 두 글자. 그러니까 음보율로 하면은 3음보고요. 아유 글씨가 음보율로 하면 3음보이고요. 음수율, 글자 수를 세면 지금 숫자 셌잖아. 사러리 랐다. 3, 3, 2, 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사음보 절대 안 돼. 사음보 노노노노. 이거 사러리 랐다로 나눠야 돼. 3, 3, 2조입니다. 3음보, 3, 3, 2조, 그리고 이 한 줄의 전체적인 구조로는 A, B, A 구조. 오케이? 그럼 이 나는 청산에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시어 시구풀이 가시면 이래서 청산별곡이 짜증이 나요. 해석을 너무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여기서는 살겠노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의지를 볼 수 있지. 의지. 난 거기 살고 싶어. 근데 여기서는 다른 해석이 뭐냐면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과거 가정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학습지 보세요. 둘 다 나와 있으면 둘 다 봐야지. 둘 다 봐야지. 그래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상형에 살고 싶어요. 그럼 산에 가면 뭘 먹어요? 머리랑 다래를 먹고 청산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속세에서 농사 짓고 살면은 막 쌀 먹잖아요. 보리나 쌀만 먹을 텐데 자연인이 되어서 청산에 살면 산에서 나는 나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머루랑 다래인 거예요. 근데 뭐 엄청 멋진 것도 아니야. 무슨 고기 반찬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박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소박하게 살아도 청산에서 좀 마음 편히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얄레얄라셩 울림소리를 쓰는 후렴구가 나왔습니다. 후렴구는 해석 안 하는 거 알죠? 별 의미는 없는데 근데 얘가 너무 울림소리를 쓰면은 경쾌해. 너무 경쾌하면 이게 그 작품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아. 왜냐면 작품 전체는 슬프잖아. 삶의 고독. 외로워. 세상이 너무 싫어. 근데 갑자기 얄라셩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궁중음악으로 채택되면서 나중에 삽입된 거. 즉 뭔가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이질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을 이자죠. 내용이 좀 이렇게 쭉 같은 맥락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슬픈 현실을 주제로 하고 있는 문학 작품이지만 일부러 좀 경쾌한 후렴구를 씀으로써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의 고통을 조금 더 경쾌하게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교과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그 학습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울어라 울어라 다음 년 울어라 가면 이제 2연인데 이 울어라는 여기서는 우는구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울어라를 1번 우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얘는 감탄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감탄형 어미. 느낌표 붙이고 싶지 않아? 우는구나 이렇게. 이걸 감탄형 어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울어라 라고 명령형 어미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탄형 어미일 수도 있고 울어라 라고 하는 명령형 어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그래? 새한테 새가 울고 있어. 만약에 감탄형 어미로 생각을 하면 새가 울고 있는 걸 보는 거야. 우는구나 느낌표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울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뭐라 그러지? 여기 적혀있네. 객관적 상관물의 1번 유형이죠. 감정이입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의탁했다는 거야.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의탁해서 새가 울고 있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새가 진짜 울고 있을지는 뭐 새한테 말을 걸어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객관어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의탁하여 표현한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형 1번 감정이입이다.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세요. 그리고 다음 널라와 시름이 한 말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이게 라와 있죠. 뭐뭐 라와. 이거는 뭐랑 같냐면 뭐뭐 도곤이랑 같아요. 이 뭐뭐 도곤 이거 모두 비교법 이거거든요. 비교법. 이거 현대어로 풀이하면요. 뭐뭐 보다예요. 너보다 내가 더 슬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너는 누구야? 새죠. 새가 울고 있네. 근데 너보다 내가 시름이 더 많아. 그래서 새보다 내가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새도 울고 나도 울고 너보다 내가 더 슬퍼. 그래서 이거는 시적 대상인 새와 화자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선지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뭐뭐 라와 뭐뭐 도곤 이렇게 뭐뭐 보다라는 이거 외계어 같지만 옛날에 썼던 이 어미를 외우지 못하면 비교법인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돼. 고전 시간은 암기 과목이에요, 여러분. 국어는 암기 과목입니다. 뭐뭐 라와 뭐뭐 도곤 모두 비교법이다. 오케이? 비교. 이거 서술형이면 라와 도곤 뭐뭐 보다 빼먹으면은 탈락 감점돼요. 꼭 외워주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갈까? 다음으로 갈까? 아, 이거 쌤이 저번에 흔적이 있구나. 너무 슬프다. 쌤이 그 전에 이거 필기해둔 게 남아있네요. 왜냐면 쌤이 이거 실컷 다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쌤이 다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좋지 뭐. 또 안 적어도 되겠네. 다음 연으로 오시면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이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1번 날아가던 새, 하늘에 날아가는 새. 두 번째는 이 가던이 약간 갈던 같지 않아요? 밭을 갈다. 그래서 이때는 유랑민인 거지. 자기가 또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그래서 이렇게 갈던 밭고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고 하는 거는 물 아래에 물 건너편에 새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나중에 얘가 바다에서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내가 바다에 살고 싶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 아래가 이것도 해석이 너무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미 청산에 살고 있잖아. 내가 만약에 청산에 살고 있으면 해석을 할 때 내가 여기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으면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요 아래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 아래에 그 날아가는 새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이라는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나보다 밑에 있는 물가를 바라봤을 때 그 물에 날아가는 새를 봤다라고 하면은 얘는 내가 청산의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다시 땅을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 아래는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속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세. 그래서 이 연을 우리가 흔히 주제의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합니다. 쌤이 앞에서 설명했죠? 내가 짜장면 먹으면 짬뽕을 먹을 걸 그랬나? 하고 괜히 미련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 물 아래를 속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라고 하는데 자, 이 잉 묻은 장글란은 이게 해석이 진짜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거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봐봅시다. 이 잉 묻은 장글란은 일단 어디다 쓰? 선생님 너 자리가 없어. 어디다 쓸까? 1번. 얘를 이끼 묻은 쟁기.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네. 이끼 묻은 쟁기. 여기 그 밑에 시어시고 풀이 보면 잉 묻은 장글란이 이끼 묻은 쟁기를 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쟁기는 속세에서 사용하다는 것이고 청산에 와서도 쟁기를 손에 들고 있다면 속세를 바라보는 게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고 의미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까 그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고 했을 때 그 물 아래가 속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다가 그 이끼 묻은 쟁기를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은 역시 그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원래 농민이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끼 묻은 쟁기라 그러면은 화자가 뭐가 되는 거지? 유랑민, 농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은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끼 묻은 이 쟁기가 병기야. 병기. 이끼 묻은 병기 혹은 무기. 이끼 묻은 말고 노깃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노깃은 병기, 무기로 본다면 화자가 누구지? 좌절한 지식인. 좌절한 지식인이 되겠죠. 무기를 드는 것도 사실 아무나 못 들지 않아요. 뭔가 당시에 뭔가 이렇게 그 무술을 배운 무기를 쓸 수 있는 무술을 배운 어떤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좌절한 지식인 혹은 뭐 세력을 갖지 못한 무인 뭐 다 지식인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리가 없지만 세 번째는 아까 쌤이 그 얘기했잖아요. 실현당하는 화제로 볼 수 있다고. 그럼 그때는 은장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은장도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은장도 알죠? 칼. 이 칼이라고 하면은 그 실현당한 여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은장도는 여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부든 장글라는 문제에 진짜 많이 나와요. 세 가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화자로 볼 때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연결 같이 하셔야 돼요.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하면 화자가 유랑민 혹은 농민이어야 되지 실현당한 여자면 안 되는 거야. 실현당한 여자가 들고 다니는 거 은장도니까 은장도로 해석을 한다면 화자가 실현당한 여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화자랑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죠? 물 아래 가는 새를 왜 봐? 복잡해. 저도 이해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다음 1어공 덜어공 하여 이거 괜찮아. 어떤 이럭저럭 해서 낫은 지내왔는데 올 이도 갈 이거 너무 연음된 거 너무 귀엽지 않아? 올 이도 갈 이도 사람은 오고 가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밤은 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낮에 외로웠죠. 그럼 밤에 더 외롭지 않아요? 밤에 더 외로워. 낮에 외로웠으면 밤은 사람이 좀 이렇게 감성이 돋잖아요. 내가 낮에도 끔찍했다. 인간 세상 너무 살기 어렵다. 그런데 밤은 또 어떡하냐. 밤은 너무 고독의 시간이야. 이때 밤은 고독의 시간. 그래도 얘는 좀 쉽죠? 얘는 쉬워. 자, 이제부터 5연인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거든요. 아까 앞에 1, 2, 3, 4는 청산 얘기야. 이제부터 바다 얘기거든요. 근데 바다 얘기 사려리 바다에 사려렸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그래서 이 5연이랑 뒤에 나오는 이 6연이랑 순서를 바꿔야 돼. 왜냐면 6이 사려렸다 바다에 사려리렀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되는 과정에서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순서가 뒤바뀐 걸로 보인다. 오키도키? 자, 이 내용 슬퍼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돌 맞으면 화나죠? 이 사람 똑같아. 자, 어디다가 던지려던 돌이냐? 누구를 맞추려던 돌이냐?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여러분 괴이도 그죠? 좀 이제 외웠을라나? 괴다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는 나는 맞아서 운이노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은 뭘 상징하냐면 운명인 거예요. 내 팔자가 거지 같은 거야. 그죠? 그냥 나는 그냥 길 가다가 막 돌을 맞아. 근데 심지어 이 돌은 나를 맞추려고 딱 이렇게 표적을 딱 삼아서 던진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길을 걷다가 하필이면 내가 돌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돌은요 뭘 상징하냐면 운명입니다. 운명. 이거 막 자연 예찬 돌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오늘 굉장히 슬픈 시예요. 이 사람 우울증 걸렸어. 계속 우울해. 그래서 여기서 태도가 뭐예요? 체념이에요. 여러분 운명론이 나오면 체념이랑 무조건 가야 돼요. 쌤이 여기다 좀 적어볼게. 우리가 문학에서 운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세계관, 태도, 운명론적 세계관 있으면 무조건 체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건 내 팔자인 거예요.
앞으로 달라지지 않지. 계속 불행해.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소극적이다? 그러면 체념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화자가 그러니까 운명론적 세계관, 체념 이런 걸로 연결되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이 적극이야.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사람에게는 체념적 태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희망. 뭔 희망이야? 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난 길 가다가 돌을 맞아. 운명론적 세계관은 무조건 체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작품들에서는 대부분 조금이라도 적극적이거든?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 좀 드문 케이스지. 부정적인 현실에서 부정적인 현실로 끝나는 시예요. 그러니까 체념, 운명론적 세계관 안 하고 무조건 엮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적극 아니야. 희망 없어. 이거는 이게 고려 시절 고려에 뭐 이렇게 희망이 있었겠어. 운명론적 세계관. 돌은 운명을 뜻한다. 이거를 이해가 안 가면 외워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외웁시다. 내 운명이 이런 거야. 내 운명을 수용해. 다 받아들여. 내 팔자야. 하고 그죠? 오케이. 자, 이제부터 내가 봅시다. 이제 바다가 나오거든요. 바다. 사러리 왔다. 얘가 육연이거든요. 6. 야, 6인데 앞에 있는 오연하고 순서를 바꿔야 더 말이 맞아요. 내가 어디에 살아? 바다에 살아요. 얘도 똑같이 이상향, 청산이랑 똑같아요. 아까는 머리랑 다리랑 먹었는데 얘는 뭐 이제 뭐 먹어? 남은작이랑 구조개를 먹어요. 얘가 남은작이랑 굴조개가 모두 해산물이잖아. 해산물. 내가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이상향을 꿈꾼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가다가 듣는다. 이 부분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가 가다가 뭘 들어? 이 애정지는 뭐냐면 좀 외딴 부엌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외딴 부엌. 이 애정지는 외딴 부엌인데 이게 이 정지가 약간 사투리 부엌을 뜻한대요. 어떻게 이게 요 애가 외딴이지. 정지가 부엌이고. 근데 내가 막 길을 가다가 소리가 나. 소리를 막 듣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부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면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겨. 왜냐면 이 부엌이 약간 좀 미스테리한 공간이야, 약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속세와 이거 좀 이거 지우겠네. 잠시만. 쌤이 패드를 잘 못 쓰겠어. 자, 이 애정지 있죠? 얘는 속세와 단절된 공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자, 사슴이 짐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이라는 악기를 켜다거든요. 악기를 켜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부엌에서 왜 사슴이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는 일단 1번. 여기서는 해석을 여기 밑에 갈까? 여기 밑에 보자. 시험 및 시읍구 풀이 이게 논란이 많대. 문제집도 EBS도 인정한다. 논란이 많대. 자, 일단 불가능하지? 그래서 불가능하지. 그래서 일단 1번 너무너무 불가능한데 너무너무 불가능한 뭔가 기적.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슴이 장대 있지. 그러니까 막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약간 서커스처럼 하는 거죠. 막 자기가 사슴이 악기를 연주해 심지어. 이거 진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여기 1번. 2번, 이 밑에 봤지?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속세인들이 잘난 척한다. 속세인들의 잘난 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사슴이 악기를 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슴 분장의 광대는 서커스 하는 사람이죠. 삐에로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한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의 파티를 보면서 이 슬픔을 조금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슬픔을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슴이 해금을 켜는 것처럼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한다라고 하면은 화자가 너무 절박한 거야. 화자의 이 절박함을 강조하는 어떤 상징적인 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슴을 분장을 한 광대가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면은 화자가 이 공연을 들으면서 슬픔을 해소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어렵죠? 해석이 너무 다양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야. 힘들었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자 이제 술 한잔 하러 갑니다. 네, 가자. 근데 가다가 보니까 배가 부른 약간 그 장독대에 있는 지금 김치 먹고 그랬는데 뭐 이런 느낌? 지금 김치 진짜 먹고 그러지. 와, 씨 대박이다. 이렇게 그림 이렇게 먹고 그럴 수 있어? 쌤은 이렇게 볼록한 표현하고 싶었어. 이 독이 배가 불룩해. 배불뚝이죠, 배불뚝이. 여기 안에 술이 있어요. 술 막걸리 같은 거 담그겠지. 거기 독에 설진 강수를 빚는다라고 하는데 설진 강수가 뭐냐면 진한 자 진한 술이에요. 강수가 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도수 막 보드카 몇 도야? 40도인가? 40도 보드카 먹는다 생각해봐요. 그거 먹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죠? 설진 강수는 진한 술이에요. 진한 술. 술이 진한 거, 이 진한 술을 만들었어요. 조롱꽃 누룩이. 여러분, 이 누룩이, 이거 누룩이거든? 누룩은 외워주셔야 돼, 이 누룩은 막걸리를 만드는 재료예요. 술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조롱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 누룩이 매워서 나를 잡사와.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누룩이에요. 술을 만드는 재료인 누룩이 나를 붙잡아.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리요? 라고 하죠. 이거 서리법인데 솔직히 이 사람은 변명이야, 변명.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있잖아. 내가 뭘 한 건 아니거든? 근데 누룩이 나를 붙잡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객전도의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객전도는 뭐냐면 주인이잖아. 객은 손님이야. 손님. 주인이랑 손님이 뒤집혔단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인 내가 나의 의지로 술을 붙잡죠. 그리고 내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학에서 표현할 때는 거꾸로 표현하는 거야. 술이 나를 붙잡아. 내가 어떻게 안 먹겠어. 변명이긴 한데 이런 걸 주객전도로 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붙잡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주객전도의 표현이 되어 있다. 술이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감정의 어떤 고통에 일시적인 해소가 일어나요. 술 먹으면 살짝 기분 좋거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해소라는 게 중요해. 여기 왼쪽에 원리 있잖아. 화자는 청산과 바다에서 모든 고뇌를 해소한 걸 볼 수 있다. 이 8년에 가서 모든 고뇌를 모든 고뇌도 심한 거 아니야? 모든 고뇌, 갈등 해소 X입니다. 왜냐면 술은 일시적인 해소기 때문인 거예요. 문학은 틀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게 계속 반복될 거야. 작품을 많이 아는 게 깡패다. 작품 공부를 진짜 많이 하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도 완벽히 갈등이 해소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일시적으로만 고통을 해소해준다. 모든 고뇌를 해소했다. 그러면은 시가 갑자기 부정적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끝나? 아니죠. 이거는 체념. 계속 슬퍼요. 계속 슬퍼. 그래서 이렇게 술을 통해서 좀 마음을 좀 달래보려 노력을 하지만 현실은 계속 힘들 것이다. 이 사람은 운명을 놓쳤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힘들게 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얄리얄리 얄라성의 그 후렴구의 기능을 좀 정리해 볼게요. 후렴구의 기능. 자, 1번 일단 운율. 얘 너무 쉽지. 운율을 준다. 2번 아우 경쾌한 리듬. 특히 리을과 이응을 사용해서 노란 양말 울림소리를 써서 경쾌하다. 그리고 3번 이게 각 연마다 반복되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인 통일성을 준다. 여러분, 요 내신 시험이면은 이게 통일성이란 말에 낚시 걸릴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쌤이 얘가 여기 4번까지 말하면 연결되겠네. 4번은 뭐냐면 내용과는 상반돼요. 내용은 너무 슬프잖아.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얄리얄리 얄라성은 경쾌하죠. 그래서 내용과 후렴구가 좀 상반돼요. 그러나 아까 쌤이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쌤이 더 놀랬어. 이게 기계치야. 그러나 내용과는 상반이 되지만 우리 선조들, 우리 고려인들은 이 슬픔을 그래도 경쾌하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인들의 낙천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말한 그 통일성을 뭘 낚시를 거냐면 여기서 뭐라고 했지? 후렴구는 각 연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얄리얄리 발음이 안 돼. 얄리얄리 얄라성이 나오면 이제 연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저절로 분연을 하는구나. 그 연을 분리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다는 측면에서 구조적으로는 통일성을 줘. 그죠? 근데 내용과는 상반된다고 했잖아, 4번에서. 즉, 내용으로는 통일성이 없다는 거야.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는, 이 고려가는 다 비슷해요. 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는 이 연마다 반복되니까 구조적으로는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있어.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통일이 없는 거야. 내용적인 면에서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후렴구의 경쾌함이 이 작품 자체의 주제의 큰 슬픔, 이 고독에 대한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선지도 많이 나오지. 그래서 후렴구의 경쾌함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유기적으로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청산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셨을 것 같아. 반복해서 보세요.